조선의 어느 외딴 산골 마을, 많은 고아들을 홀로 키우는 한 사내가 살고 있었습니다. 25의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는 장가갈 생각은 추호도 없이 제 옆에 주렁주렁 달린 아이들만 바라보며 살아갔습니다. 그의 이름은 무영이었습니다. 그런 무영을 마을 처녀들은 애타는 마음으로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영은 훤칠한 인물에 마을의 다른 사내들보다 머리 하나는 더 클 정도로 키가 컸고 단단한 근육으로 다져진 거대한 풍채를 자랑했습니다. 아이들과 놀아줄 때면 지친 기색 하나 없이 목마를 태워주고 하늘로 번쩍 들어 올려주는 그의 모습은 부모 없는 아이들에게 최고의 아버지이자 형이었습니다. 특히 무영이 짓는 따뜻한 미소는 처녀들의 마음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지만 그 누구도 딸을 그에게 시집 보내려는 부모는 없었습니다. 자네 딸을 저 총각한테 시집 보내면 평생 종살이야. 저 많은 아이들을 먹이려면 하루 종일 일만 해야 할 걸세. 게다가 저 총각이 대체 무슨 일로 돈을 버는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지 않은가. 나는 저 총각 눈빛을 보면 어딘지 모르게 서늘해서 무섭더군. 마을 어른들은 모두 비슷한 이유로 무영을 사윗감으로 반대했고 그는 마을에서 그림의 떡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마을에서 소문이 빠른만서 어멈이 무영의 집 앞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누나, 배고파. 무영이 형님은 언제 오시는 거야? 오라버니가 아직 일이 안 끝나신 것 같아. 조금만 더 참으면 곧 오실 거야. 아니, 무영이가 아직 집에 오지 않은 것이냐? 이 늦은 시간까지 아이들이 밥도 못 먹고. 바로 그때 마당 뒤뜰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무영이 급하게 앞마당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아니, 무영아. 어찌 뒤뜰에서 나오는 것이냐? 뒷산에 표고버섯이 많아서 좀 따왔습니다. 그래. 아이고, 어서 아이들 밥부터 먹여야겠구나. 무영아, 그러지 말고 뒷마을 처녀랑 혼인하는 건 어떻냐? 얼굴은 좀 그래도 일은 야무지게 잘하는데.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아이들과 사는 것이 좋습니다. 만서 어멈은 무영의 단호한 거절에 더는 말을 잇지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형님, 어서 오세요. 너무 배가 고파요. 미안하구나. 조금만 기다려라. 금방 따뜻한 쌀밥을 해주마. 무영은 부엌으로 들어가며 옆구리를 손바닥으로 부여잡고 고통의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오라버니, 어디 아프세요? 아니다. 괜찮다. 우리 화연이가 아이들 돌보느라 고생이 많았구나. 오라버니, 저에게도 밥하는 것을 가르쳐 주세요. 우리 9살 화연이가 다 컸구나. 허나 밥을 하기에는 아직 어리다. 좀 더 크면 알려주마. 무영은 부지런히 쌀을 씻어 큰 솥에 안치고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잠시 후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과 구수한 버섯국이 차려진 상이 방으로 들어왔고 아이들은 정신없이 밥상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무영은 아이들이 먹는 모습을 촉촉한 눈으로 바라보다가 조용히 옆방으로 건너갔습니다. 어두운 방에 홀로 앉은 무영은 윗옷을 벗었습니다. 그의 등과 가슴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흉터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옆구리를 감고 있던 천에는 피가 흥건하게 배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무영은 익숙하게 상처를 치료하고는 벽에 기대어 길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에게 버림받고 살수 집단의 수장, 흑천의 손에 키워진 그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최고의 살수로 성장했습니다. 그는 어떤 임무에서도 실수를 용납하지 않았고 한치의 의혹도 남기지 않는 완벽함으로 어둠의 세계에서 명성이 자자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짙은 어둠이 내린 밤, 무영은 어느 대감댁의 복면을 쓰고 침입했습니다. 집안의 모든 사람을 처리하고 대청마루를 나서려는데 어디선가 희미한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소리가 나는 곳을 찾아 다가간 무영의 걸음이 멈춘 곳은 대청마루 구석에 놓인 뒤주 앞이었습니다. 뒤주 문을 열자 그 안에서 작은 아이가 울먹이며 순수한 눈망울로 그를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무영의 심장에 날카로운 비수가 박히는 듯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평소처럼 무표정하게 검을 들어 아이를 향해 내려치려 했지만 알 수 없는 힘에 의해 검은 허공에서 멈춰버렸습니다. 몇 번을 다시 시도했지만 검은 아이를 향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살수이기 전에 그의 마음 밑바닥에 한 줌의 측은지심이 남아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무영은 아이를 검은 보자기에 감싸 품에 안고 아무도 살지 않는 마을 외곽의 초가집에서 아이를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로 그는 아이들을 죽일 수 없게 되었고 그렇게 거두게 된 아이들이 5이나 되었습니다. 이 아이들은 나의 업보다. 언젠가 이 아이들이 자라 부모의 원수인 나를 죽이겠지? 나는 그날을 기다리며 너희들의 처벌을 달게 받을 것이다. 무영은 깊은 죄의식 속에서 아이들을 키우며 살았습니다. 또 다른 어느 날 밤, 그는 박대감이라 불리는 권세가의 집으로 잠입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날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지만 주어진 임무였기에 담을 넘어 눈에 보이는 모든 일을 처리하며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대감과 부인을 처리하고 마당으로 내려왔을 때 그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마주했습니다. 대감의 딸, 그 고을에서 가장 아름답고 지혜롭기로 소문난 다나 아씨가 마당 한가운데서 자신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어린아이가 아니지 않느냐? 이 처녀는 죽여야만 한다. 무영은 중얼거리며 칼을 고쳐 잡았지만 그의 손은 또다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한숨을 쉬며 검을 칼집에 넣고 처녀에게 다가갔습니다. 내 놈이 내 부모님을 해한 것이냐? 용서치 않겠다. 다나는 저고리 품속에서 은장도를 꺼내 무영을 위협했습니다. 무영은 담담한 표정으로 그녀에게 다가갔고 다나는 그의 가슴을 향해 은장도를 찔렀습니다. 차라리 이 칼이 심장에 박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며 무영은 그녀의 급소를 눌러 기절시켰습니다. 다나가 그의 넓은 품으로 쓰러지는 순간 무영은 생전 처음 느껴보는 설렘에 심한 혼란을 느꼈습니다. 이 감정은 또 무엇인가? 아이를 보았을 때의 죄책감과는 다른 이 떨림은 대체. 그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어 다나를 어깨에 들쳐매고 그곳을 빠져나와 산속 깊은 곳에 있는 자신만의 은신처로 향했습니다. 은신처는 각종 칼과 검은 옷, 그리고 벽에는 그가 처리했던 사람들의 얼굴이 그려져 있는 살벌한 공간이었습니다. 무영은 의식 없는 다나를 이불 위에 눕히고 복잡한 심정으로 그녀의 얼굴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는 일반인의 옷으로 갈아입고 아이들이 기다리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마디인 화연이가 동생들을 돌보며 마당에서 놀아주고 있었습니다. 얘들아, 무영 오라버니 오셨다. 어서 인사드려야지. 5명의 아이들은 쪼르르 한 줄로 서서 배꼽 인사를 예쁘게 했습니다. 무영은 그 모습에 자신도 모르게 환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형님, 어깨에 업고 있는 여인은 누구의? 길을 잃은 여인이란다. 앞으로 너희들의 누님으로 모시거라. 싫어요. 저렇게 예쁜데 왜 누님이에요? 제가 커서 각시로 삼을래요. 이 바보야. 내가 혼이 날 나이가 되면 저 누님은 할머니가 되어 있을 텐데 그래도 좋으냐? 그렇겠구나. 무영은 어린아이의 말에 안도하면서도 자신이 작은 아이를 질투하고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가 다나를 방에 눕히고 나와 저녁밥을 짓고 있을 때 방 안에서 날카로운 비명소리와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가 저녁 밥상을 들고 방으로 들어가자 아이들이 앞다투어 고자질을 했습니다. 형님, 저 누나 성격이 아주 고약해요. 저런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너희들이 자고 있는 나를 빤히 보고 있지 않았느냐?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 얘들아, 아쉽게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거라. 아이들은 불만스럽게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낭자께서도 아이들에게 미안하다고 말해주시오. 보시다시피 아주 어린아이들입니다. 당신을 해칠 아이들이 아니지요. 그제야 다나는 자신이 베개를 들고 아이들을 위협했다는 생각에 얼굴을 붉히며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언니. 저희는 언니를 이해할 수 있어요. 고맙구나. 헌데, 여기는 어디지? 일을 마치고 오는 길에 낭자께서 쓰러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시고 왔습니다. 정말 고맙소. 혹시 다른 사람은 못 보았나요?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나는 더 이상 묻지 않고 소리 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으나 우선 밥을 먹고 기운을 차리시지요. 다나는 자신을 보살펴주는 무영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참으로 마음씨가 착한 사람이구나. 하지만 나는 기력을 회복하여 반드시 부모님의 원수를 갚을 것이다. 그날 늦은 밤, 잠이 오지 않던 다나는 밖으로 나갔다가 뒷뜰에서 들려오는 물소리에 이끌려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곳에서는 무영이 윗옷을 벗은 채 목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등에는 수많은 상처 자국이 달빛 아래 선명하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다나는 순간 놀라 벽 뒤로 몸을 숨겼지만 짐승 같은 감각을 지닌 무영은 이미 그녀의 존재를 눈치챘습니다. 무엇을 그리 숨어서 보십니까? 저는 다 씻었으니 씻고 싶으시면 씻으시지요. 다나는 들켰다는 사실에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아, 아뇨. 보려고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단지, 알고 있습니다. 무영은 아무렇지 않은 척 말했지만 심장의 요동으로 목소리 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상처를 그녀가 보지 않았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한편 살수 집단에서는 박대감의 여식, 다나의 시신이 사라진 것으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철현, 무영을 불러오라. 그놈의 짓이 틀림없다. 대장, 하지만 철현은 그런 실수를 할 녀석이 아닙니다. 내가 아는 철현이라면 그렇지. 하지만 요즘 그놈에게서 온기가 느껴진다. 무언가 변했어. 흑단아, 내가 철현의 뒤를 밟아보거라. 예, 대장. 무영은 집으로 돌아오지 못한 채 며칠을 밖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대장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거짓 정보를 흘리며 다른 은신처를 전전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며칠 후 흑단의 감시를 따돌렸다고 생각한 무영은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한 그는 어질러진 부엌을 보고 도둑이 들었나 싶어 섬뜩한 기분에 아이들이 자는 방문을 열어보았습니다. 아이들은 모두 곤히 잠들어 있었고 다나는 막내 수연이를 품에 안은 채 지쳐 잠들어 있었습니다. 무영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부엌으로 돌아왔습니다. 어설프지만 아이들을 챙겨주려 한 다나의 노력의 흔적에 그는 어이없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가 부엌을 정리하고 있을 때 방문이 열리고 다나가 다가왔습니다. 며칠 동안이나 집에 들어오지 않으셨습니다. 미안하오. 일이 좀처럼 끝나지 않아서. 저는 내일 집으로 돌아가 봐야겠습니다. 아니 돼요. 지금 집에 가면 위험합니다. 위험하다니요. 무엇이 위험하다는 말입니까? 당신은 무언가 숨기고 있군요. 당신 몸의 상처는 또 무엇이며, 이 많은 아이들은 대체 누구의 아이들입니까? 무영은 생각지도 못한 날카로운 질문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때가 되면 모든 것을 말해주리다. 단 한 가지 약조할 수 있는 것은 아이들과 당신은 내가 목숨을 걸고 지킬 것이오. 그날 밤, 무영은 다나의 질문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는 문득 자신을 갓난아이 때부터 키웠다는 대장을 떠올렸습니다. 설마 대장도 나처럼 내 부모님은 대체... 끔찍한 의심에 사로잡힌 그는 그 길로 대장을 찾아갔습니다. 대장. 제 부모님을 어찌하셨습니까? 헌. 역시 내가 키운 아이답게 눈치가 빠르구나. 그래, 내 부모는 며칠 전 내가 죽인 박대감의 친위였던 최대감이다. 그 말에 무영은 이성을 잃고 검을 빼들었습니다. 지금쯤 내 집에 있는 아이들과 그 계집은 어찌 되었을지 모르겠구나. 뭐라고?
무영은 대장의 말에 속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집을 향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한편 다나는 밖에서 들려오는 심상치 않은 발자국 소리에 아이들을 깨워 무영이 알려준 벽 속 비밀 공간으로 숨겼습니다. 아이들이 숨자마자 흑단이 방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아이들은 어디에 숨겼느냐? 웬 놈이냐. 여인 혼자 사는 집에 함부로 침입하다니. 시간이 없다. 철연이 오기 전에 여인만 데리고 빠져나가야 한다. 흑단은 다나의 급소를 쳐 기절시킨 후 그녀를 데리고 사라졌습니다. 날이 밝아올 무렵 피냄새를 풍기며 집에 도착한 무영은 방문 앞에 놓인 쪽지를 발견했습니다. 그곳에는 그가 어릴 적 끔찍한 훈련을 받았던 장소만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비밀 공간의 문을 열어 무사한 아이들을 확인했습니다. 형님, 예쁜 누님이 나쁜 놈들한테 끌려갔어요. 내가 반드시 구해올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내가 알려준 다른 곳으로 피신해 있거라. 오라버니, 다나 언니를 꼭 구해오셔야 해요. 무영은 아이들을 떠나보낸 후 쪽지에 적힌 악몽의 장소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다나가 나무 기둥에 묶여 있었고 대장은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왔구나. 철연. 이 여인이 죽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 어서 모습을 드러내거라. 무영은 더 이상 숨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공터로 걸어 나갔습니다. 아니, 어찌 된 것이냐. 멀쩡하다니. 이 장소가 너의 약점일 텐데. 바로 그 순간 무영의 다리가 현기증으로 휘청했습니다. 대장, 저 정도면 제가 상대하겠습니다. 흑단은 그동안 쌓인 열등감을 터뜨리며 무영에게 달려들었지만 그의 칼끝에서 전해져 오는 힘에 당황하고 말았습니다. 흑단이 밀리는 것을 본 대장은 직접 나섰습니다. 멍청한 녀석. 비켜라. 철연아, 내가 너의 고통을 끝내주마. 대장의 예리한 칼끝이 무영의 복면 매듭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복면이 스르륵 떨어지며 그곳의 모든 사람들이 무영의 얼굴을 보게 되었습니다. 무영은 놀란 눈으로 다나가 있는 곳을 바라보았고 그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당신이었군요. 내 부모님을 죽인 살인자가 당신이었어. 다나의 절망적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무영의 눈빛이 돌변했습니다. 모든 감정이 사라진 대장조차 두려워했던 냉혹한 살수의 눈빛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무영의 몸동작은 순식간에 빨라졌고 대장이 반응하기도 전에 그의 몸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대장은 그대로 땅바닥에 곤두박질 쳤고 그 모습에 모든 살수들이 넋을 잃었습니다. 철아. 철연의 목을 가져오는 자에게 대장의 모든 재산을 주겠다. 살수들이 일제히 무영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의 칼끝은 인정도 자비도 없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아이들과 다나를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과 부모님을 죽게 만든 운명에 대한 울분만이 가득했습니다. 칼날이 허공을 가를 때마다 비명이 터져나왔고 조선의 어느 외딴 산골 마을, 많은 고아들을 홀로 키우는 한 사내가 살고 있었습니다. 25의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는 장가갈 생각은 추호도 없이 제 옆에 주렁주렁 달린 아이들만 바라보며 살아갔습니다. 그의 이름은 무영이었습니다. 그런 무영을 마을 처녀들은 애타는 마음으로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영은 훤칠한 인물에 마을의 다른 사내들보다 머리 하나는 더 클 정도로 키가 컸고 단단한 근육으로 다져진 거대한 풍채를 자랑했습니다. 아이들과 놀아줄 때면 지친 기색 하나 없이 목마를 태워주고 하늘로 번쩍 들어 올려주는 그의 모습은 부모 없는 아이들에게 최고의 아버지이자 형이었습니다. 특히 무영이 짓는 따뜻한 미소는 처녀들의 마음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지만 그 누구도 딸을 그에게 시집 보내려는 부모는 없었습니다. 자네 딸을 저 총각한테 시집 보내면 평생 종살이야. 저 많은 아이들을 먹이려면 하루 종일 일만 해야 할 걸세. 게다가 저 총각이 대체 무슨 일로 돈을 버는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지 않은가. 나는 저 총각 눈빛을 보면 어딘지 모르게 서늘해서 무섭더군.
마을 어른들은 모두 비슷한 이유로 무영을 사윗감으로 반대했고, 그는 마을에서 그림의 떡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마을에서 소문이 빠른만서 어멈이 무영의 집 앞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누나, 배고파. 무영이 형님은 언제 오시는 거야? 오라버니가 아직 일이 안 끝나신 것 같아. 조금만 더 참으면 곧 오실 거야. 아니, 무영이가 아직 집에 오지 않은 것이냐? 이 늦은 시간까지 아이들이 밥도 못 먹고. 바로 그때 마당 뒤뜰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무영이 급하게 앞마당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아니, 무영아. 어찌 뒤뜰에서 나오는 것이냐? 뒷산에 표고버섯이 많아서 좀 따왔습니다. 그래. 아이고, 어서 아이들 밥부터 먹여야겠구나. 무영아, 그러지 말고 뒷마을 처녀랑 혼인하는 건 어떻냐? 얼굴은 좀 그래도 일은 야무지게 잘하는데.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아이들과 사는 것이 좋습니다. 만서 어멈은 무영의 단호한 거절에 더는 말을 잇지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형님, 어서 오세요. 너무 배가 고파요. 미안하구나. 조금만 기다려라. 금방 따뜻한 쌀밥을 해주마. 무영은 부엌으로 들어가며 옆구리를 손바닥으로 부여잡고 고통의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오라버니, 어디 아프세요? 아니다. 괜찮다. 우리 화연이가 아이들 돌보느라 고생이 많았구나. 오라버니, 저에게도 밥하는 것을 가르쳐 주세요. 우리 9살 화연이가 다 컸구나. 허나 밥을 하기에는 아직 어리다. 좀 더 크면 알려주마. 무영은 부지런히 쌀을 씻어 큰 솥에 앉히고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잠시 후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과 구수한 버섯국이 차려진 상이 방으로 들어왔고 아이들은 정신없이 밥상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무영은 아이들이 먹는 모습을 촉촉한 눈으로 바라보다가 조용히 옆방으로 건너갔습니다. 어두운 방에 홀로 앉은 무영은 윗옷을 벗었습니다. 그의 등과 가슴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흉터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옆구리를 감고 있던 천에는 피가 흥건하게 배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무영은 익숙하게 상처를 치료하고는 벽에 기대어 길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에게 버림받고 살수 집단의 수장, 흑천의 손에 키워진 그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최고의 살수로 성장했습니다. 그는 어떤 임무에서도 실수를 용납하지 않았고 한치의 의혹도 남기지 않는 완벽함으로 어둠의 세계에서 명성이 자자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짙은 어둠이 내린 밤, 무영은 어느 대감댁의 복면을 쓰고 침입했습니다. 집안의 모든 사람을 처리하고 대청마루를 나서려는데 어디선가 희미한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소리가 나는 곳을 찾아 다가간 무영의 걸음이 멈춘 곳은 대청마루 구석에 놓인 뒤주 앞이었습니다. 뒤주 문을 열자 그 안에서 작은 아이가 울먹이며 순수한 눈망울로 그를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무영의 심장에 날카로운 비수가 박히는 듯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평소처럼 무표정하게 검을 들어 아이를 향해 내려치려 했지만 알 수 없는 힘에 의해 검은 허공에서 멈춰버렸습니다. 몇 번을 다시 시도했지만 검은 아이를 향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살수이기 전에 그의 마음 밑바닥에 한 줌의 측은지심이 남아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무영은 아이를 검은 보자기에 감싸 품에 안고 아무도 살지 않는 마을 외곽의 초가집에서 아이를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로 그는 아이들을 죽일 수 없게 되었고 그렇게 거두게 된 아이들이 5이나 되었습니다. 이 아이들은 나의 업보다. 언젠가 이 아이들이 자라 부모의 원수인 나를 죽이겠지? 나는 그날을 기다리며 너희들의 처벌을 달게 받을 것이다. 무영은 깊은 죄의식 속에서 아이들을 키우며 살았습니다. 또 다른 어느 날 밤, 그는 박대감이라 불리는 권세가의 집으로 잠입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날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지만 주어진 임무였기에 담을 넘어 눈에 보이는 모든 일을 처리하며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대감과 부인을 처리하고 마당으로 내려왔을 때 그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마주했습니다. 대감의 딸, 그 고을에서 가장 아름답고 지혜롭기로 소문난 다나 아씨가 마당 한가운데서 자신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어린아이가 아니지 않느냐? 이 처녀는 죽여야만 한다. 무영은 중얼거리며 칼을 고쳐 잡았지만 그의 손은 또다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한숨을 쉬며 검을 칼집에 넣고 처녀에게 다가갔습니다. 내 놈이 내 부모님을 해한 것이냐? 용서치 않겠다. 다나는 저고리 품속에서 은장도를 꺼내 무영을 위협했습니다. 무영은 담담한 표정으로 그녀에게 다가갔고 다나는 그의 가슴을 향해 은장도를 찔렀습니다. 차라리 이 칼이 심장에 박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며 무영은 그녀의 급소를 눌러 기절시켰습니다. 다나가 그의 넓은 품으로 쓰러지는 순간 무영은 생전 처음 느껴보는 설렘의 심한 혼란을 느꼈습니다. 이 감정은 또 무엇인가? 아이를 보았을 때의 죄책감과는 다른 이 떨림은 대체. 그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어 다나를 어깨에 들쳐매고 그곳을 빠져나와 산속 깊은 곳에 있는 자신만의 은신처로 향했습니다. 은신처는 각종 칼과 검은 옷, 그리고 벽에는 그가 처리했던 사람들의 얼굴이 그려져 있는 살벌한 공간이었습니다. 무영은 의식 없는 다나를 이불 위에 눕히고 복잡한 심정으로 그녀의 얼굴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는 일반인의 옷으로 갈아입고 아이들이 기다리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마디인 화연이가 동생들을 돌보며 마당에서 놀아주고 있었습니다. 얘들아, 무영 오라버니 오셨다. 어서 인사드려야지. 5명의 아이들은 쪼르르 한 줄로 서서 배꼽 인사를 예쁘게 했습니다. 무영은 그 모습에 자신도 모르게 환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형님, 어깨에 업고 있는 여인은 누구예요? 길을 잃은 여인이란다. 앞으로 너희들의 누님으로 모시거라. 싫어요. 저렇게 예쁜데 왜 누님이에요? 제가 커서 각시로 삼을래요. 이 바보야. 내가 혼이 날 나이가 되면 저 누님은 할머니가 되어 있을 텐데 그래도 좋으냐? 그렇겠구나. 무영은 어린아이의 말에 안도하면서도 자신이 작은 아이를 질투하고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가 다나를 방에 눕히고 나와 저녁밥을 짓고 있을 때 방 안에서 날카로운 비명소리와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가 저녁 밥상을 들고 방으로 들어가자 아이들이 앞다투어 고자질을 했습니다. 형님, 저 누나 성격이 아주 고약해요. 저런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너희들이 자고 있는 나를 빤히 보고 있지 않았느냐?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 얘들아, 아쉽게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거라. 아이들은 불만스럽게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낭자께서도 아이들에게 미안하다고 말해주시오. 보시다시피 아주 어린아이들입니다. 당신을 해칠 아이들이 아니지요. 그제야 다나는 자신이 베개를 들고 아이들을 위협했다는 생각에 얼굴을 붉히며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언니. 저희는 언니를 이해할 수 있어요. 고맙구나. 헌데, 여기는 어디지? 일을 마치고 오는 길에 낭자께서 쓰러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시고 왔습니다. 정말 고맙소. 혹시 다른 사람은 못 보았나요?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나는 더 이상 묻지 않고 소리 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으나 우선 밥을 먹고 기운을 차리시지요. 다나는 자신을 보살펴주는 무영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참으로 마음씨가 착한 사람이구나. 하지만 나는 기력을 회복하여 반드시 부모님의 원수를 갚을 것이다. 그날 늦은 밤, 잠이 오지 않던 다나는 밖으로 나갔다가 뒷뜰에서 들려오는 물소리에 이끌려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곳에서는 무영이 윗옷을 벗은 채 목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등에는 수많은 상처 자국이 달빛 아래 선명하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다나는 순간 놀라 벽 뒤로 몸을 숨겼지만
짐승 같은 감각을 지닌 무영은 이미 그녀의 존재를 눈치챘습니다. 무엇을 그리 숨어서 보십니까? 저는 다 씻었으니 씻고 싶으시면 씻으시지요. 다나는 들켰다는 사실에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아, 아니요. 보려고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단지 알고 있습니다. 무영은 아무렇지 않은 척 말했지만 심장의 요동으로 목소리 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상처를 그녀가 보지 않았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한편 살수 집단에서는 박대감의 여식, 다나의 시신이 사라진 것으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철현, 무영을 불러오라. 그놈의 짓이 틀림없다. 대장, 하지만 철현은 그런 실수를 할 녀석이 아닙니다. 내가 아는 철현이라면 그렇지. 하지만 요즘 그놈에게서 온기가 느껴진다. 무언가 변했어. 흑단아, 내가 철현의 뒤를 밟아보거라. 예, 대장. 무영은 집으로 돌아오지 못한 채 며칠을 밖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대장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거짓 정보를 흘리며 다른 은신처를 전전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며칠 후 흑단의 감시를 따돌렸다고 생각한 무영은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한 그는 어질러진 부엌을 보고 도둑이 들었나 싶어 섬뜩한 기분에 아이들이 자는 방문을 열어보았습니다. 아이들은 모두 곤히 잠들어 있었고 다나는 막내 수연이를 품에 안은 채 지쳐 잠들어 있었습니다. 무영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부엌으로 돌아왔습니다. 어설프지만 아이들을 챙겨주려 한다나의 노력의 흔적에 그는 어이없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가 부엌을 정리하고 있을 때 방문이 열리고 다나가 다가왔습니다. 며칠 동안이나 집에 들어오지 않으셨습니다. 미안하오. 일이 좀처럼 끝나지 않아서. 저는 내일 집으로 돌아가 봐야겠습니다. 아니 돼요. 지금 집에 가면 위험합니다. 위험하다니요. 무엇이 위험하다는 말입니까? 당신은 무언가 숨기고 있군요. 당신 몸의 상처는 또 무엇이며, 이 많은 아이들은 대체 누구의 아이들입니까? 무영은 생각지도 못한 날카로운 질문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때가 되면 모든 것을 말해주리다. 단 한 가지 약조할 수 있는 것은 아이들과 당신은 내가 목숨을 걸고 지킬 것이오. 그날 밤, 무영은 다나의 질문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는 문득 자신을 갓난아이 때부터 키웠다는 대장을 떠올렸습니다. 설마 대장도 나처럼 내 부모님은 대체. 끔찍한 의심에 사로잡힌 그는 그 길로 대장을 찾아갔습니다. 대장. 제 부모님을 어찌하셨습니까? 헌. 역시 내가 키운 아이답게 눈치가 빠르구나. 그래, 내 부모는 며칠 전 내가 죽인 박대감의 친위였던 최대감이다. 그 말에 무영은 이성을 잃고 검을 빼들었습니다. 지금쯤 내 집에 있는 아이들과 그 계집은 어찌 되었을지 모르겠구나. 뭐라고? 무영은 대장의 말에 속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집을 향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한편 다나는 밖에서 들려오는 심상치 않은 발자국 소리에 아이들을 깨워 무영이 알려준 벽 속 비밀 공간으로 숨겼습니다. 아이들이 숨자마자 흑단이 방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아이들은 어디에 숨겼느냐? 웬 놈이냐. 여인 혼자 사는 집에 함부로 침입하다니. 시간이 없다. 철현이 오기 전에 여인만 데리고 빠져나가야 한다. 흑단은 다나의 급소를 쳐 기절시킨 후 그녀를 데리고 사라졌습니다. 날이 밝아올 무렵 피냄새를 풍기며 집에 도착한 무영은 방문 앞에 놓인 쪽지를 발견했습니다. 그곳에는 그가 어릴 적 끔찍한 훈련을 받았던 장소만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비밀 공간의 문을 열어 무사한 아이들을 확인했습니다. 형님. 예쁜 누님이 나쁜 놈들한테 끌려갔어요. 내가 반드시 구해올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내가 알려준 다른 곳으로 피신해 있거라. 오라버니, 다나 언니를 꼭 구해 오셔야 해요.
무영은 아이들을 떠나보낸 후 쪽지에 적힌 악몽의 장소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다나가 나무 기둥에 묶여 있었고 대장은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왔구나. 철현. 이 여인이 죽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 어서 모습을 드러내거라. 무영은 더 이상 숨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공터로 걸어 나갔습니다. 아니, 어찌 된 것이냐? 멀쩡하다니. 이 장소가 너의 약점일 텐데. 바로 그 순간 무영의 다리가 현기증으로 휘청했습니다. 대장, 저 정도면 제가 상대하겠습니다. 흑단은 그동안 쌓인 열등감을 터뜨리며 무영에게 달려들었지만 그의 칼끝에서 전해져 오는 힘에 당황하고 말았습니다. 흑단이 밀리는 것을 본 대장은 직접 나섰습니다. 멍청한 녀석. 비켜라. 철현아, 내가 너의 고통을 끝내주마. 대장의 예리한 칼끝이 무영의 복면 매듭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복면이 스르륵 떨어지며 그곳의 모든 사람들이 무영의 얼굴을 보게 되었습니다. 무영은 놀란 눈으로 다나가 있는 곳을 바라보았고 그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당신이었군요. 내 부모님을 죽인 살인자가 당신이었어. 다나의 절망적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무영의 눈빛이 돌변했습니다. 모든 감정이 사라진 대장조차 두려워했던 냉혹한 살수의 눈빛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무영의 몸동작은 순식간에 빨라졌고 대장이 반응하기도 전에 그의 몸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대장은 그대로 땅바닥에 곤두박질 쳤고 그 모습에 모든 살수들이 넋을 잃었습니다. 철아. 철현의 목을 가져오는 자에게 대장의 모든 재산을 주겠다. 살수들이 일제히 무영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의 칼끝은 인정도 자비도 없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아이들과 다나를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과 부모님을 죽게 만든 운명에 대한 울분만이 가득했습니다. 칼날이 허공을 가를 때마다 비명이 터져나왔고 조선의 어느 외딴 산골 마을, 많은 고아들을 홀로 키우는 한 사내가 살고 있었습니다. 25의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는 장가갈 생각은 추호도 없이 제 옆에 주렁주렁 달린 아이들만 바라보며 살아갔습니다. 그의 이름은 무영이었습니다. 그런 무영을 마을 처녀들은 애타는 마음으로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영은 훤칠한 인물에 마을의 다른 사내들보다 머리 하나는 더 클 정도로 키가 컸고 단단한 근육으로 다져진 거대한 풍채를 자랑했습니다. 아이들과 놀아줄 때면 지친 기색 하나 없이 목마를 태워주고 하늘로 번쩍 들어 올려주는 그의 모습은 부모 없는 아이들에게 최고의 아버지이자 형이었습니다. 특히 무영이 짓는 따뜻한 미소는 처녀들의 마음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지만 그 누구도 딸을 그에게 시집 보내려는 부모는 없었습니다. 자네 딸을 저 총각한테 시집 보내면 평생 종살이야. 저 많은 아이들을 먹이려면 하루 종일 일만 해야 할 걸세. 게다가 저 총각이 대체 무슨 일로 돈을 버는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지 않은가. 나는 저 총각 눈빛을 보면 어딘지 모르게 서늘해서 무섭더군. 마을 어른들은 모두 비슷한 이유로 무영을 사윗감으로 반대했고 그는 마을에서 그림의 떡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마을에서 소문이 빠른만서 어멈이 무영의 집 앞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누나, 배고파. 무영이 형님은 언제 오시는 거야? 오라버니가 아직 일이 안 끝나신 것 같아. 조금만 더 참으면 곧 오실 거야. 아니, 무영이가 아직 집에 오지 않은 것이냐? 이 늦은 시간까지 아이들이 밥도 못 먹고. 바로 그때 마당 뒤뜰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무영이 급하게 앞마당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아니, 무영아. 어찌 뒤뜰에서 나오는 것이냐? 뒷산에 표고버섯이 많아서 좀 따왔습니다. 그래. 아이고, 어서 아이들 밥부터 먹여야겠구나. 무영아, 그러지 말고 뒷마을 처녀랑 혼인하는 건 어떻냐? 얼굴은 좀 그래도 일은 야무지게 잘하는데.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아이들과 사는 것이 좋습니다.
만서 어멈은 무영의 단호한 거절에 더는 말을 잇지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형님, 어서 오세요. 너무 배가 고파요. 미안하구나. 조금만 기다려라. 금방 따뜻한 쌀밥을 해주마. 무영은 부엌으로 들어가며 옆구리를 손바닥으로 부여잡고 고통의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오라버니, 어디 아프세요? 아니다. 괜찮다. 우리 화연이가 아이들 돌보느라 고생이 많았구나. 오라버니, 저에게도 밥하는 것을 가르쳐 주세요. 우리 9살 화연이가 다 컸구나. 허나 밥을 하기에는 아직 어리다. 좀 더 크면 알려주마. 무영은 부지런히 쌀을 씻어 큰 솥에 안치고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잠시 후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과 구수한 버섯국이 차려진 상이 방으로 들어왔고 아이들은 정신없이 밥상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무영은 아이들이 먹는 모습을 촉촉한 눈으로 바라보다가 조용히 옆방으로 건너갔습니다. 어두운 방에 홀로 앉은 무영은 윗옷을 벗었습니다. 그의 등과 가슴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흉터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옆구리를 감고 있던 천에는 피가 흥건하게 배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무영은 익숙하게 상처를 치료하고는 벽에 기대어 길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에게 버림받고 살수 집단의 수장, 흑천의 손에 키워진 그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최고의 살수로 성장했습니다. 그는 어떤 임무에서도 실수를 용납하지 않았고 한치의 의혹도 남기지 않는 완벽함으로 어둠의 세계에서 명성이 자자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짙은 어둠이 내린 밤, 무영은 어느 대감댁의 복면을 쓰고 침입했습니다. 집안의 모든 사람을 처리하고 대청마루를 나서려는데 어디선가 희미한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소리가 나는 곳을 찾아 다가간 무영의 걸음이 멈춘 곳은 대청마루 구석에 놓인 뒤주 앞이었습니다. 뒤주 문을 열자 그 안에서 작은 아이가 울먹이며 순수한 눈망울로 그를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무영의 심장에 날카로운 비수가 박히는 듯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평소처럼 무표정하게 검을 들어 아이를 향해 내려치려 했지만 알 수 없는 힘에 의해 검은 허공에서 멈춰버렸습니다. 몇 번을 다시 시도했지만 검은 아이를 향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살수이기 전에 그의 마음 밑바닥에 한 줌의 측은지심이 남아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무영은 아이를 검은 보자기에 감싸 품에 안고 아무도 살지 않는 마을 외곽의 초가집에서 아이를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로 그는 아이들을 죽일 수 없게 되었고 그렇게 거두게 된 아이들이 5이나 되었습니다. 이 아이들은 나의 업보다. 언젠가 이 아이들이 자라 부모의 원수인 나를 죽이겠지? 나는 그날을 기다리며 너희들의 처벌을 달게 받을 것이다. 무영은 깊은 죄의식 속에서 아이들을 키우며 살았습니다. 또 다른 어느 날 밤, 그는 박대감이라 불리는 권세가의 집으로 잠입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날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지만 주어진 임무였기에 담을 넘어 눈에 보이는 모든 일을 처리하며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대감과 부인을 처리하고 마당으로 내려왔을 때 그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마주했습니다. 대감의 딸, 그 고을에서 가장 아름답고 지혜롭기로 소문난 다나 아씨가 마당 한가운데서 자신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어린아이가 아니지 않느냐? 이 처녀는 죽여야만 한다. 무영은 중얼거리며 칼을 고쳐 잡았지만 그의 손은 또다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한숨을 쉬며 검을 칼집에 넣고 처녀에게 다가갔습니다. 내 놈이 내 부모님을 해한 것이냐? 용서치 않겠다. 다나는 저고리 품속에서 은장도를 꺼내 무영을 위협했습니다. 무영은 담담한 표정으로 그녀에게 다가갔고 다나는 그의 가슴을 향해 은장도를 찔렀습니다. 차라리 이 칼이 심장에 박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며 무영은 그녀의 급소를 눌러 기절시켰습니다. 다나가 그의 넓은 품으로 쓰러지는 순간 무영은 생전 처음 느껴보는 설렘에 심한 혼란을 느꼈습니다. 이 감정은 또 무엇인가? 아이를 보았을 때의 죄책감과는 다른 이 떨림은 대체
그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어 다나를 어깨에 들쳐매고 그곳을 빠져나와 산속 깊은 곳에 있는 자신만의 은신처로 향했습니다. 은신처는 각종 칼과 검은 옷, 그리고 벽에는 그가 처리했던 사람들의 얼굴이 그려져 있는 살벌한 공간이었습니다. 무영은 의식 없는 다나를 이불 위에 눕히고 복잡한 심정으로 그녀의 얼굴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는 일반인의 옷으로 갈아입고 아이들이 기다리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마디인 화연이가 동생들을 돌보며 마당에서 놀아주고 있었습니다. 얘들아, 무영 오라버니 오셨다. 어서 인사드려야지. 5명의 아이들은 쪼르르 한 줄로 서서 배꼽 인사를 예쁘게 했습니다. 무영은 그 모습에 자신도 모르게 환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형님, 어깨에 업고 있는 여인은 누구예요? 길을 잃은 여인이란다. 앞으로 너희들의 누님으로 모시거라. 싫어요. 저렇게 예쁜데 왜 누님이에요? 제가 커서 각시로 삼을래요. 이 바보야. 내가 혼이 날 나이가 되면 저 누님은 할머니가 되어 있을 텐데, 그래도 좋으냐? 그렇겠구나. 무영은 어린아이의 말에 안도하면서도 자신이 작은 아이를 질투하고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가 다나를 방에 눕히고 나와 저녁밥을 짓고 있을 때 방 안에서 날카로운 비명소리와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가 저녁 밥상을 들고 방으로 들어가자 아이들이 앞다투어 고자질을 했습니다. 형님, 저 누나 성격이 아주 고약해요. 저런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너희들이 자고 있는 나를 빤히 보고 있지 않았느냐?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 얘들아, 아쉽게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거라. 아이들은 불만스럽게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낭자께서도 아이들에게 미안하다고 말해주시오. 보시다시피 아주 어린아이들입니다. 당신을 해칠 아이들이 아니지요. 그제야 다나는 자신이 베개를 들고 아이들을 위협했다는 생각에 얼굴을 붉히며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언니. 저희는 언니를 이해할 수 있어요. 고맙구나. 헌데, 여기는 어디지? 일을 마치고 오는 길에 낭자께서 쓰러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시고 왔습니다. 정말 고맙소. 혹시 다른 사람은 못 보았나요?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나는 더 이상 묻지 않고 소리 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으나 우선 밥을 먹고 기운을 차리시지요. 다나는 자신을 보살펴주는 무영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참으로 마음씨가 착한 사람이구나. 하지만 나는 기력을 회복하여 반드시 부모님의 원수를 갚을 것이다. 그날 늦은 밤, 잠이 오지 않던 다나는 밖으로 나갔다가 뒷뜰에서 들려오는 물소리에 이끌려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곳에서는 무영이 윗옷을 벗은 채 목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등에는 수많은 상처 자국이 달빛 아래 선명하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다나는 순간 놀라 벽 뒤로 몸을 숨겼지만 짐승 같은 감각을 지닌 무영은 이미 그녀의 존재를 눈치챘습니다. 무엇을 그리 숨어서 보십니까? 저는 다 씻었으니 씻고 싶으시면 씻으시지요. 다나는 들켰다는 사실에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아, 아뇨. 보려고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단지, 알고 있습니다. 무영은 아무렇지 않은 척 말했지만 심장의 요동으로 목소리 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상처를 그녀가 보지 않았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한편 살수 집단에서는 박대감의 여식, 다나의 시신이 사라진 것으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철현, 무영을 불러오라. 그놈의 짓이 틀림없다. 대장, 하지만 철현은 그런 실수를 할 녀석이 아닙니다. 내가 아는 철현이라면 그렇지. 하지만 요즘 그놈에게서 온기가 느껴진다. 무언가 변했어. 흑단아, 내가 철현의 뒤를 밟아보거라. 예, 대장.
무영은 집으로 돌아오지 못한 채 며칠을 밖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대장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거짓 정보를 흘리며 다른 은신처를 전전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며칠 후 흑단의 감시를 따돌렸다고 생각한 무영은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한 그는 어질러진 부엌을 보고 도둑이 들었나 싶어 섬뜩한 기분에 아이들이 자는 방문을 열어보았습니다. 아이들은 모두 곤히 잠들어 있었고 다나는 막내 수연이를 품에 안은 채 지쳐 잠들어 있었습니다. 무영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부엌으로 돌아왔습니다. 어설프지만 아이들을 챙겨주려 한 다나의 노력의 흔적에 그는 어이없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가 부엌을 정리하고 있을 때 방문이 열리고 다나가 다가왔습니다. 며칠 동안이나 집에 들어오지 않으셨습니다. 미안하오. 일이 좀처럼 끝나지 않아서. 저는 내일 집으로 돌아가 봐야겠습니다. 아니 돼요. 지금 집에 가면 위험합니다. 위험하다니요. 무엇이 위험하다는 말입니까? 당신은 무언가 숨기고 있군요. 당신 몸의 상처는 또 무엇이며, 이 많은 아이들은 대체 누구의 아이들입니까? 무영은 생각지도 못한 날카로운 질문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때가 되면 모든 것을 말해주리다. 단 한 가지 약조할 수 있는 것은 아이들과 당신은 내가 목숨을 걸고 지킬 것이요. 그날 밤, 무영은 다나의 질문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는 문득 자신을 갓난아이 때부터 키웠다는 대장을 떠올렸습니다. 설마 대장도 나처럼 내 부모님은 대체... 끔찍한 의심에 사로잡힌 그는 그 길로 대장을 찾아갔습니다. 대장, 제 부모님을 어찌하셨습니까? 헌. 역시 내가 키운 아이답게 눈치가 빠르구나. 그래, 내 부모는 며칠 전 내가 죽인 박대감의 친위였던 최대감이다. 그 말에 무영은 이성을 잃고 검을 빼들었습니다. 지금쯤 내 집에 있는 아이들과 그 계집은 어찌 되었을지 모르겠구나. 뭐라고? 무영은 대장의 말에 속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집을 향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한편 다나는 밖에서 들려오는 심상치 않은 발자국 소리에 아이들을 깨워 무영이 알려준 벽 속 비밀 공간으로 숨겼습니다. 아이들이 숨자마자 흑단이 방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아이들은 어디에 숨겼느냐? 웬 놈이냐. 여인 혼자 사는 집에 함부로 침입하다니. 시간이 없다. 철연이 오기 전에 여인만 데리고 빠져나가야 한다. 흑단은 다나의 급소를 쳐 기절시킨 후 그녀를 데리고 사라졌습니다. 날이 밝아올 무렵 피냄새를 풍기며 집에 도착한 무영은 방문 앞에 놓인 쪽지를 발견했습니다. 그곳에는 그가 어릴 적 끔찍한 훈련을 받았던 장소만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비밀 공간의 문을 열어 무사한 아이들을 확인했습니다. 형님, 예쁜 누님이 나쁜 놈들한테 끌려갔어요. 내가 반드시 구해올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내가 알려준 다른 곳으로 피신해 있거라. 오라버니, 다나 언니를 꼭 구해오셔야 해요. 무영은 아이들을 떠나보낸 후 쪽지에 적힌 악몽의 장소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다나가 나무 기둥에 묶여 있었고 대장은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왔구나, 철연. 이 여인이 죽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 어서 모습을 드러내거라. 무영은 더 이상 숨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공터로 걸어 나갔습니다. 아니, 어찌 된 것이냐. 멀쩡하다니. 이 장소가 너의 약점일 텐데. 바로 그 순간 무영의 다리가 현기증으로 휘청했습니다. 대장, 저 정도면 제가 상대하겠습니다. 흑단은 그동안 쌓인 열등감을 터뜨리며 무영에게 달려들었지만 그의 칼끝에서 전해져 오는 힘에 당황하고 말았습니다. 흑단이 밀리는 것을 본 대장은 직접 나섰습니다. 멍청한 녀석. 비켜라. 철연아, 내가 너의 고통을 끝내주마. 대장의 예리한 칼끝이 무영의 복면 매듭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복면이 스르륵 떨어지며
그곳의 모든 사람들이 무영의 얼굴을 보게 되었습니다. 무영은 놀란 눈으로 다나가 있는 곳을 바라보았고 그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당신이었군요. 내 부모님을 죽인 살인자가 당신이었어. 다나의 절망적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무영의 눈빛이 돌변했습니다. 모든 감정이 사라진 대장조차 두려워했던 냉혹한 살수의 눈빛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무영의 몸동작은 순식간에 빨라졌고 대장이 반응하기도 전에 그의 몸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대장은 그대로 땅바닥에 곤두박질 쳤고 그 모습에 모든 살수들이 넋을 잃었습니다. 쳐라. 철현의 목을 가져오는 자에게 대장의 모든 재산을 주겠다. 살수들이 일제히 무영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의 칼끝은 인정도 자비도 없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아이들과 다나를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과 부모님을 죽게 만든 운명에 대한 울분만이 가득했습니다. 칼날이 허공을 가를 때마다 비명이 터져나왔고 조선의 어느 외딴 산골 마을, 많은 고아들을 홀로 키우는 한 사내가 살고 있었습니다. 25의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는 장가갈 생각은 추호도 없이 제 옆에 주렁주렁 달린 아이들만 바라보며 살아갔습니다. 그의 이름은 무영이었습니다. 그런 무영을 마을 처녀들은 애타는 마음으로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영은 훤칠한 인물에 마을의 다른 사내들보다 머리 하나는 더 클 정도로 키가 컸고 단단한 근육으로 다져진 거대한 풍채를 자랑했습니다. 아이들과 놀아줄 때면 지친 기색 하나 없이 목마를 태워주고 하늘로 번쩍 들어 올려주는 그의 모습은 부모 없는 아이들에게 최고의 아버지이자 형이었습니다. 특히 무영이 짓는 따뜻한 미소는 처녀들의 마음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지만 그 누구도 딸을 그에게 시집 보내려는 부모는 없었습니다. 자네 딸을 저 총각한테 시집 보내면 평생 종살이야. 저 많은 아이들을 먹이려면 하루 종일 일만 해야 할 걸세. 게다가 저 총각이 대체 무슨 일로 돈을 버는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지 않은가. 나는 저 총각 눈빛을 보면 어딘지 모르게 서늘해서 무섭더군. 마을 어른들은 모두 비슷한 이유로 무영을 사윗감으로 반대했고 그는 마을에서 그림의 떡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마을에서 소문이 빠른만서 어멈이 무영의 집 앞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누나, 배고파. 무영이 형님은 언제 오시는 거야? 오라버니가 아직 일이 안 끝나신 것 같아. 조금만 더 참으면 곧 오실 거야. 아니, 무영이가 아직 집에 오지 않은 것이냐? 이 늦은 시간까지 아이들이 밥도 못 먹고. 바로 그때 마당 뒤뜰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무영이 급하게 앞마당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아니, 무영아. 어찌 뒤뜰에서 나오는 것이냐? 뒷산에 표고버섯이 많아서 좀 따왔습니다. 그래. 아이고, 어서 아이들 밥부터 먹여야겠구나. 무영아, 그러지 말고 뒷마을 처녀랑 혼인하는 건 어떻냐? 얼굴은 좀 그래도 일은 야무지게 잘하는데.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아이들과 사는 것이 좋습니다. 만서 어멈은 무영의 단호한 거절에 더는 말을 잇지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형님, 어서 오세요. 너무 배가 고파요. 미안하구나. 조금만 기다려라. 금방 따뜻한 쌀밥을 해주마. 무영은 부엌으로 들어가며 옆구리를 손바닥으로 부여잡고 고통의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오라버니, 어디 아프세요? 아니다. 괜찮다. 우리 화연이가 아이들 돌보느라 고생이 많았구나. 오라버니, 저에게도 밥하는 것을 가르쳐 주세요. 우리 9살 화연이가 다 컸구나. 허나 밥을 하기에는 아직 어리다. 좀 더 크면 알려주마. 무영은 부지런히 쌀을 씻어 큰 솥에 안치고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잠시 후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과 구수한 버섯국이 차려진 상이 방으로 들어왔고 아이들은 정신없이 밥상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무영은 아이들이 먹는 모습을 촉촉한 눈으로 바라보다가 조용히 옆방으로 건너갔습니다.
어두운 방에 홀로 앉은 무영은 윗옷을 벗었습니다. 그의 등과 가슴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흉터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옆구리를 감고 있던 천에는 피가 흥건하게 배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무영은 익숙하게 상처를 치료